법은 아는 사람의 장난감, 모르는 사람의 올감이죠. 증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깔끔한 미니멀 수트를 입은 박서린의 도발적인 한마디가 컨벤션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후 2시 서울 외곽 소도시의 작은 홀에서 열린 안심투자 설명회 현장이었죠. 48세의 박서린은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절제된 화장으로 완벽한 신뢰감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원금 100% 보장, 정부인가 투자회사의 약속입니다. 홀 안에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퇴직금을 손에 쥔 채 노후를 걱정하는 표정들,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박서리는 이런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은행 예금? 1년에 고작 1.5%예요. 저희는 월 2%를 드립니다. 홀 뒤편에서 캐주얼한 코트를 입은 청년이 조용히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30 초반으로 보이는 이 청년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려다가 스태프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청년은 순순히 따랐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무대 위 박서린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그 시선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저희는 20년간 이 일을 해왔어요. 한 번도 원금 손실이 없었습니다. 20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뒤편 청년의 눈가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어요. 주먹이 살짝 굳어지는 것도 눈에 띄었죠. 설명의 막바지, 홀 한쪽 노부부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김상철과 한미숙 부부였어요. 62세의 김상철은 아내 손을 꽉 잡으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 설명 들어보니 괜찮은 것 같은데.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가 얼마나 나와? 한미숙은 60세 나이에도 현실적 판단을 하려 애쓰고 있었죠. 20년 전 사기 피해의 기억이 생생했지만 절박한 현실 앞에서는 그마저 희미해지는 듯 했습니다. 청년이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혹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누구세요? 김상철이 경계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다 듣게 됐는데 너무 성급한 결정은 아닌 것 같아서요. 장사나 하세요, 청년. 뒤에서 박서린 측근이 비아냥거렸죠. 어른 일에 왜 끼어들어요? 공부나 더 하시길. 청년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김상철 부부를 향한 걱정 어린 시선만은 거두지 않았어요. 결국 김상철 부부는 퇴직금 봉투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3천만 원 투자하겠습니다. 그 순간 청년 얼굴에 스쳐간 표정은 분노였을까, 절망이었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깊은 감정이 그의 내면에서 요동치고 있다는 건 분명했죠.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중 청년은 홀 벽면에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발견했어요. 거대 투자 사기, 무죄 방면. 20년 전 기사였습니다. 젊은 시절 박서린이 무죄 판결 후 법정을 나서며 환하게 웃는 사진이 실려 있었죠. 청년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청년은 상철인의 밥상이라는 간판의 소박한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상철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 중이었죠. 어서 오세요. 인사하다가 청년 얼굴을 보고는 당황했습니다. 아, 낮에 그 피해자 모임이 여기서 열린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청년의 질문에 김상철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미숙도 주방에서 나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피해자 모임이라니 무슨...
20년 전 박서린 때문에 피해본 분들 모임 말입니다. 그 이름을 듣자마자 한미숙 얼굴이 창백해졌죠. 손에 행주를 떨어뜨릴 정도로 충격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왜 오늘 또 사기치고 있더군요. 같은 수법으로 청년 말에 김상철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들 눈에는 20년 전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또 당한 건가요? 한미숙의 떨리는 목소리였죠. 청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돈을 내일 아침 저와 함께 가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청년 눈에는 단순한 동정심 이상의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정의감인지 개인적 복수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박서린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식당에서 세 사람은 20년 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 대화 속에서 청년의 정체에 대한 실마리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베일에 쌓인 채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내일부터 박서린과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될 거라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결의 결과가 20년 전 상처받은 모든 이들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청년은 김상철 부부와 함께 박서린의 사무실이 있는 강남 고층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으로 둘러싸인 현대적인 건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정말 괜찮을까요? 한미숙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20해 전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다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함께 있잖아요. 청년이 다독이듯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남다른 각오가 서려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에 도착하자 프리미엄 투자 컨설팅이라는 세련된 간판이 보였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리셉션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제 계약한 건에 대해 취소하러 왔어요. 청년이 대신 말했죠.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담당자를 부르겠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남성 직원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상철 고객님이시죠? 무슨 일로 오셨는지.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김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그런 이유가. 쿨링 오프 기간이니까 당연히 취소 가능하잖아요. 청년이 끼어들었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뭔가를 확인하더니 미소를 지었죠. 죄송하지만 저희 상품은 쿨링 오프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럼 대표를 불러주세요. 대표님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청년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어요. 글쎄요. 오늘은 어려울 것 같은데. 바로 그때 사무실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직접 만나보죠. 박서린이 나타났어요. 어제와 달리 캐주얼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이네요. 박서린은 마치 오랜 친구를 반기듯 따뜻하게 웃었죠. 하지만 청년을 바라보는 순간 그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분은 가족이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도움을 주려고. 김상철이 설명하려 했지만 박서린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가족이 아니시면 상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죄송해요. 원칙이 있어서요. 박서린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청년은 어쩔 수 없이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상담실 문이 닫히자 박서린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취소요? 무슨 이유로요? 그냥 다시 생각해보니 불안해서요. 한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들, 이런 식으로 마음 바뀌면 평생 돈 못 벌어요. 박서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죠. 투자라는 게 원래 용기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겁쟁이는 평생 가난해야죠. 그래도 저희는 계약서 다시 보세요. 여기 사인하셨잖아요. 박서린이 서류를 꺼내며 날카롭게 말했어요. 중요사항 설명도 다 들으셨고 녹음까지 되어 있어요. 이걸로 법정 가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김상철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서명은 손이 했고 결정은 머리가 했죠. 머리를 탓하세요. 박서린의 회심의 한마디였어요. 그 순간 상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잠깐만요. 청년이 들어왔죠. 나가세요. 가족 아니라고 했잖아요. 가족 맞아요. 아들이에요. 청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박서린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청년을 바라봤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 등본 가져올까요? 그럼 가져와 보세요. 그 전까지는 상담 중단이에요. 박서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청년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어요. 좋습니다. 가져오겠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청년은 김상철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돌아가세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정말 미안해요. 괜히 폐를 끼쳐서.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청년의 눈빛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청년은 또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었어요. 피해자 대표인 최기태였습니다. 45살의 최기태는 20년 전에도 박서린에게 당했던 피해자 중 한 명이었죠. 결국 또 시작됐군요. 최기태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이번엔 다를 거예요. 청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저는 그때와 달라요. 청년이 가방에서 얇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소장 접수 안내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인가요? 네. 더는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하지만 이전에도 고소했잖아요. 결국 무죄 나왔고 이번엔 준비가 다릅니다. 청년이 스마트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확인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통화를 마친 후 청년은 최기태에게 말했습니다. 피해자 연합을 다시 구성해 주세요. 이번엔 제대로 된 싸움을 할 거니까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조차 안 하면 영원히 당하고 살아야죠. 청년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미 승산을 계산해 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밤이 깊어가는 골목길에서 청년은 비에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고소장 접수 안내서가 들려 있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분노 같기도 하고 결심 같기도 한 그 표정 속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법적 대응이 시작될 예정이었고 박서린과의 진짜 승부가 벌어질 터였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청년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왜 이렇게까지 박서린에게 집착하는지를 말이에요. 며칠 후 박서린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연합이라고? 웃기는 소리네요. 강남 사무실에서 열린 임직원 회의에서 박서린이 비웃듯 말했어요. 20년 전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 다 흩어졌잖아요. 부하 직원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그래도 조심하는 게. 조심? 뭘 조심해요? 법은 우리 편이에요. 박서린이 책상 위 서류를 탁 치며 말했죠. 계약서도 완벽하고 녹취록도 있고 중요사항 설명도 다 했어요. 뭘 더 바라는 거죠? 그때 또 다른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새로운 상품 런칭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예정대로 진행해요. 원금 보장에 월 2% 수익률로 광고하세요. 박서린의 눈빛이 더욱 자신감으로 반짝였어요. 노인들은 욕심이 많아요. 조금만 더 높은 이율 제시하면 벌떼처럼 달려들 거예요. 한편 그 청년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평소 입던 캐주얼 코트 대신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넘겼죠. 김상철의 식당에서 그를 만난 최기태가 깜짝 놀랐어요. 완전 다른 사람 같네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일이 있어서요. 청년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 하시는 분이에요? 최기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청년은 애매하게 웃기만 했어요. 그냥 법 관련 일 좀 합니다. 변호사세요? 뭐 비슷한 일이죠. 청년이 모호하게 대답하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박서린 상담 과정을 녹취한 파일이에요.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청년이 노트북을 열어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박서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원금은 100% 보장됩니다. 정부 승인 받은 투자 상품이니까요. 여기 봐요. 정부 승인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승인 같은 건 없어요. 청년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음성이 이어졌어요. 월 2% 수익은 최소 보장이고 잘하면 3%까지도 가능해요. 보장이라는 표현을 썼죠? 하지만 계약서에는 예상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기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맞아요. 명백한 허위 광고죠. 청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때 김상철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났어요. 점심 준비됐어요. 같이 드시죠. 아버지, 혹시 투자 설명회에 도시락 납품하신다고 하셨죠? 청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요? 다음번 설명회 때도 납품하시나요? 그럴 예정인데. 청년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배달 도우미로 따라가면 될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왜? 박서린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는지 직접 봐야 해요. 청년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투자 설명회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인근 도시의 작은 문화센터였죠. 김상철은 도시락을 준비해서 배달 차량에 실었고 청년은 배달 도우미로 함께 갔습니다. 아저씨, 이거 어디다 놓으면 되나요? 청년이 일부러 큰 소리로 물어봤어요. 설명회가 시작되기 전이라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죠. 저기 뒤쪽 테이블에 놓으세요. 박서린의 직원이 답했습니다. 청년은 도시락을 나르는 척하면서 홀 안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무대 옆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준비된 계약서, 더미, 그리고 현금을 받을 준비까지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착순 50명에게만 기회를 드려요. 박서린이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 계약하시는 분들께는 특별 혜택도 있습니다. 청년은 뒤에서 이 모든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조용히 촬영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했죠. 자, 여러분. 밥은 뜨거울 때 먹는 거예요.
갑자기 김상철이 큰 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어요. 아, 죄송해요. 도시락이 식을까봐. 김상철이 당황한 척하면서 말했습니다. 돈도 뜨거울 때 치우는 법이에요. 이번에는 확실히 의도적인 발언이었어요. 홀 안이 웃음바다가 되었죠. 박서리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숨기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에요. 기회는 빨리 잡아야죠. 그 와중에 청년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직원 한 명이 노트북을 조작하고 있었는데 화면에 서버 타임스탬프 조정이라는 메뉴가 보였던 거예요. 이상하네. 왜 시간을 조정하지? 청년이 더 자세히 보려고 했을 때 그 직원이 화면을 재빨리 닫았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직원이 경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 도시락 정리하려고요. 청년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전자계약 시스템에 뭔가 조작이 있구나. 설명회가 끝난 후 청년과 김상철은 빈 그릇들을 정리하며 돌아왔어요. 오늘 뭔가 이상한 걸 봤어요. 차 안에서 청년이 말했습니다. 뭐요? 전자계약 로그를 조작하는 것 같아요. 계약 시간을 바꾸고 있었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만약 계약 시점을 조작한다면 쿨링 오프 기간도 조작할 수 있어요. 또 중요사항 설명 시점도 바꿀 수 있고요. 청년의 설명에 김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결정적인 걸 말이에요. 청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점점 더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박서린이 아무리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이용한다 해도 반드시 빈틈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빈틈을 찾아내는 순간 진짜 승부가 시작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서린의 사무실에 갑작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이 공식 서류를 내밀며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로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압수수색을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그 청년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업무용 점퍼를 걸친 채 냉철하고 권위 있는 태도로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죠. 김도연 검사입니다.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34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서린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검사라고요? 네.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공무를 수행하는 검사의 그것이었죠. 또 왔네, 정의감. 박서린이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지난번에도 그전에도 결국 무죄였어. 너도 알잖아. 법은 감정이 아니라 서류야. 도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수색 지시를 내렸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서버, 계약 서류 일체를 압수하세요. 수사관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버가 다운됐네요. 기술팀 직원이 당황하며 보고했어요. 언제부터요? 방금 전까지도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접속이 안 되네요.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백업 서버는요? 그것도 이상하게 접속이 안 돼요. 박서린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아이고, 우연의 일치네요. 하필 오늘 서버 점검일이었나 봐요. 우연이라고요? 네. 저희가 뭘 숨길 게 있겠어요? 모든 게 합법이니까.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핵심 저장 장치는 어디 있습니까?
글쎄요. 어디 갔을까요? 박서린이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결국 압수수색은 반쪽짜리로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중요한 전자증거들이 모두 우연히 사라졌거든요. 검사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해요. 박서린이 기자들을 불러 모으며 말했습니다. 공권력 남용이 아닌가요? 합법적으로 사업하는 회사를 이렇게 괴롭히다니.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박서린은 피해자인 양 연기했어요. 저희는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숨길 게 없거든요. 도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죠. 그날 저녁 서울중앙지검에서 도연은 상사인 장서구 부장검사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도연아, 좀 조심해야겠다. 장서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언론에서 개인 감정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장서구가 신문을 펼쳐 보였어요. 검사의 복수? 20년 전 피해자 가족이 수사 지휘.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피해자 명단에 김상철, 한미숙 부부 이름이 있더군. 장서구의 목소리가 진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들이 김도현. 바로 자네야. 도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감춰왔던 과거가 드러난 순간이었죠. 인정합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빠져야 해. 아직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겼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잖아.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은입니다. 32살의 변호사였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죠. 정은이? 도연이 반가워하며 일어났습니다. 대학 동기시죠? 장서구가 물었어요. 네. 도연이가 도움을 요청해서 왔어요. 이정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전자증거 분석 결과입니다. 어떻게 구했어요? 서버가 다 다운됐는데. 백업 업체가 따로 있더군요. 오프사이트 백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이정은이 노트북을 켜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전자계약 로그인데 타임스탬프가 이상해요. 화면에 복잡한 데이터들이 나타났어요.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두 곳에서 계약이 체결됐다고 나와요. 그게 왜 이상한 건가요? 장서구가 물었습니다. 한 사람은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없잖아요. 이정은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건물 출입 기록을 보면 같은 시각 박서린은 강남 호텔에서 다른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도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계약 시간을 조작했다는 뜻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건 명백한 증거 조작이죠. 이정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장서구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기려면 내 상처부터 통제해야 해. 감정 아닌 법리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이정은이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알고 있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예요. 며칠 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어요. 법정에서 박서린과 도연이 다시 마주했습니다. 검사님, 분노는 증거가 아니에요. 박서린이 여유롭게 말했어요. 당신 가족사로 나를 묶을 수는 없잖아.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겠습니다. 도연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다만 법과 증거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영장을 기각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졌죠. 박서린이 법정을 나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졌네. 그 말이 도연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죠. 그날 밤
도연은 부모님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어요. 한미숙이 스트레스로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연이 병상 옆에 앉았어요. 도연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다. 한미숙이 아들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그때만 아니었으면. 김상철이 자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은 알아요. 어디서 무너졌는지. 도연의 눈빛에 새로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참이었죠. 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박서린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악질 검찰의 무리한 수사. 박서린이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직접 나섰어요. 화면 앞에는 수백 명의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고 있었죠. 저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 원한을 가진 검사가 괴롭히고 있어요. 박서린의 말솜씨는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20년 전 일을 가지고 지금 복수하려는 거예요. 이게 정의인가요? 댓글창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검사가 사적 복수를 하네. 공권력 남용 아니냐? 피해자라고 무조건 옳은 건 아니지. 여론이 점점 박서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박서린이 단호하게 선언했죠. 한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도연 검사 사건 재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검찰 수뇌부의 결정이었죠. 장서구 부장이 급하게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아, 사건에서 손을 떼야겠다. 부장님, 언론 여론이 너무 안 좋아. 더 이상은 무리야.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20년을 기다려온 기회가 다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만 더 주세요. 일주일로 뭘 할 수 있겠어? 새로운 증거를 찾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증거라니 이미 다 뒤져봤잖아.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기사였어요. 거대 투자 사기, 무죄 방면. 어린 시절 자신이 직접 오려붙인 기사였죠.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순간, 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진 순간, 그리고 자신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던 순간까지.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은 알아요. 도연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아, 나야. 정은아, 지금 어디야? 사무실에서 밤새 자료 분석하고 있어. 너도 와봐. 이정은의 변호사 사무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와 노트북들이 놓여 있었죠. 뭔가 찾았어?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이상한 게 있어. 이정은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박서린 계좌 내역을 보면 정기적으로 해외로 송금하고 있어. 그게 뭐가 이상해? 송금 시점이 계약 체결 직후야. 마치 돈을 빼돌리려는 것처럼. 도연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차명 계좌도 여러 개 쓰고 있고. 맞아. 범죄 수익 은닉 구조야. 이정은이 다른 자료를 펼쳐놓았어요. 그리고 이건 더 중요해.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로그야. 뭐야 그게? 전자결제 시스템 기록이야. 여기 보면 결제 승인 시간과 계약서상 시간이 달라. 도연의 눈이 번쩍했어요. 시간 조작 증거네.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정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이 자료들이 위법 수집 증거로 분류될 수 있어. 영장 없이 확보한 거거든. 그럼 쓸 수 없다는 거야? 법정에서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도연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또 다른 벽에 부딪힌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상철이네 밥상에서 도연은 최기태와 만났어요. 검사님, 정말 포기하시는 건가요? 최기태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건에서 손떼라고 했다면서요? 일주일이 남아 있어요. 도연이 커피잔을 들며 말했어요. 일주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기적을 만들어야죠. 바로 그때 최기태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걸 드릴지 말지 고민했어요. 뭐예요? 박서린 측 전 직원이 보내온 거예요. 도연이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메신저 화면 캡처가 들어 있었습니다. 타임스탬프 조정 완료. 쿨링오프 기간 회피 성공. 박서린이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이거 진짜예요? 전 직원이 양심상 견딜 수 없다고 하더군요. 도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원본이 있어야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 직원이 만나자고 해요. 오늘 밤에. 그날 밤 10시 한적한 카페에서 도연은 박서린의 전 직원을 만났어요.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얼굴에는 죄책감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해주셔서 고마워요. 도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원본 파일이 있나요? 네. 여기 있어요. 남성이 USB 드라이브를 건넸어요. 이 안에 메신저 대화 전체와 서버 로그 조작 지시사항이 다 들어 있어요. 도연이 노트북에 연결해서 확인했습니다. 박서린의 지시사항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계약 시간 20분 앞당겨라. 쿨링오프 기간 계산 다시 해서 무효화시켜. 출입 기록도 맞춰서 조작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걸로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어요. 도연은 그제야 한숨을 돌렸어요. 드디어 승부를 걸 수 있는 카드를 얻은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이정은과 함께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제 죄명을 바꿔야 해. 이정은이 법조문을 펼치며 말했어요. 단순 투자 사기가 아니라 전자증거 조작과 범죄 수익 은닉을 포함한 조직적 사기로 가야겠어. 그럼 20년 전 사건과는 별개가 되는 거네? 맞아. 일사부재리 원칙도 피할 수 있고. 도연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보전 처분과 추징 보전도 동시에 신청하자. 재산 은닉 통로를 미리 차단하는 거네. 박서린이 돈 빼돌릴 틈을 주면 안 돼. 이정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외부 백업 업체에 대한 제3자 소환장도 신청해야겠어. 해시값과 로그 체인으로 무결성을 입증하는 거죠? 정확해. 이번엔 완벽하게 준비하자. 도연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준비해온 이 순간을 위해 도연은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죠. 도연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박서린은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위조 증거까지 만들어내는군요. 박서린이 기자회견을 열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해고된 직원을 매수해서 가짜 자료를 만들게 한 거예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박서린에게 집중됐죠. 검찰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가요? 무고한 시민을 이런 식으로 괴롭혀도 되는 거예요? 박서린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진짜 피해자인 것처럼 보일 정도였죠. 정혜, 그건 뉴스 헤드라인에나 어울리는 단어예요. 박서린이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현실에서는 법이 전부죠. 그리고 법은 제가 더 잘 알아요. 한편 검찰청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도연 검사 즉시 사건 배당에서 제외. 고위 간부들의 결정이었어요.
여론이 너무 안 좋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장서구 부장이 황급히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아, 끝이다. 더 이상은 안 돼. 부장님, 이제 막 실마리를 찾았는데. 실마리고 뭐고 없어. 당장 손 떼. 장서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언론에서 뭐라고 하는지 봐. 검찰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어. 도연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려온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일주일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상황이 바뀌었어. 더 이상은 무리야. 그날 저녁 도연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박서린 관련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빨리 오세요. 도연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에서 한미숙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도연이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김상철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또 당해서.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20해 전에도 그랬는데 또. 김상철의 자책이 깊어졌어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어머니가 이런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박서리는 더욱 기고만장했어요. 봐요, 검찰도 포기했잖아요. 직원들 앞에서 승리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고 했죠? 이제 알겠어요? 대표님, 그럼 새 상품 런칭 계속 진행할까요? 당연하죠. 이참에 규모를 더 키워봐야겠어요. 박서린의 눈에 탐욕이 번득였어요. 이번에는 원금 보장에 월 3%로 해봐요. 한편 상철인의 밥상에서는 침울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정말 포기하시는 건가요? 최기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연의 목소리에 패배감이 섞여 있었어요. 사건에서 배제됐으니까.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다른 검사가 맡게 될 거예요. 하지만 도연도 알고 있었어요. 다른 검사가 이 사건에 그만큼 열정을 쏟을 리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바로 그때 최기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한 가지 더 있어요. 뭐요? 박서린 전 직원에게서 온 거예요. 최기태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서버 백업 파일이래요. 진짜 원본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도연이 번쩍 일어났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도연의 마음속에서 다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벽도 느꼈습니다. 사건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도연은 이정은과 만났어요. 정은아, 내가 사건에서 빠져도 너는 계속할 수 있어? 무슨 말이야? 민사소송으로라도 가능하잖아. 이정은이 도연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너 아직 포기 안 했구나? 포기할 수 없어요. 도연의 눈빛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20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끝날 순 없어요. 하지만 검찰 수사가 중단되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도연이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박서린이 아무리 교묘해도 반드시 빈틈이 있어. 어떤 빈틈?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찾아낼 거야. 이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나도 계속 도울게.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어요. 비록 공식 수사는 중단됐지만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연은 병원에서 밤을 새웠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도연아, 한미숙이 간신히 눈을 떴어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한미숙이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포기하지 마. 끝까지 해봐. 엄마, 20해 전에는 어렸으니까 못했지만 이제는 할 수 있잖아. 어머니의 말이 도연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네, 엄마. 끝까지 해볼게요. 도연의 눈에 다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박서린이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진짜 반격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정은이 도연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사소송으로는 한계가 있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 이정은이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야근하며 전략을 짰어요. 보전 처분과 추징 보전을 동시에 신청하는 거야. 어떻게요? 수사가 중단됐는데. 최기태가 의아해했습니다. 수사 중단과 재산 보전은 별개야. 피해자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 이정은이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했어요. 박서린의 재산 은닉 통로를 먼저 차단하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이정은은 법원에 보전 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차명 계좌, 해외 송금 계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까지 모든 자금 이동 통로를 묶는 신청이었어요. 이걸로 박서린이 돈을 빼돌릴 수 없게 만드는 거야. 한편 도연은 다른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3자 소환장을 신청해야 해. 누구를요? 외부 백업 업체 말이야. 서버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회사. 도연이 노트북을 열며 설명했습니다. 박서린이 메인 서버는 조작했지만 외부 백업까지는 손대지 못했을 거야. 그런데 검찰 수사가 중단됐는데 소환장을 누가 신청해요?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 증거 보전을 위한 절차야. 이정은이 법조문을 찾아 보여줬어요. 민사소송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라면 가능해. 며칠 후 법원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외부 백업 업체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이었어요. 해시값과 로그 체인을 모두 제출하라는 명령이야. 이정은이 기뻐하며 도연에게 전화했어요. 이걸로 데이터의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어. 정말요? 응. 언제 누가 뭘 조작했는지 다 나올 거야. 하지만 박서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 명령이라고요? 박서린이 변호사와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어떻게 막을 수 있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승인이 떨어졌으니까요. 변호사의 답변에 박서린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박서린이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백업 데이터, 정말 복구가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 통화를 마친 박서린이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방법이 있어요. 다음 날 외부 백업 업체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정은이 황급히 현장에 달려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관이 설명했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서버실이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이정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백업 데이터는요? 죄송합니다. 모두 손실됐습니다. 또 다른 증거가 사라진 순간이었어요. 박서린의 치밀함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도연이 이정은에게 말했습니다. 직접 증인이 있잖아. 전 직원 말이야. 하지만 그 사람도 위험할 수 있어.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해. 도연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법정 대결로 승부를 내자. 무슨 말이야? 박서린을 법정으로 끌어내는 거야. 직접 대결하자고. 이정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위험해. 상대방이 더 유리한 상황인데. 그럼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도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증거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 더 늦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이정은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하지만 완벽하게 준비하자. 어떻게? 죄명을 다시 정리하는 거야. 이정은이 법조문을 펼쳤어요. 단순 투자 사기가 아니라 전자증거 조작과 범죄 수익 은닉을 포함한 조직적 사기로 가자. 그럼 20년 전 사건과는 완전히 별개가 되는 거네? 맞아. 일사부재리 원칙도 피할 수 있고. 며칠 후 드디어 법정 대결 날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어요. 기자들과 피해자들, 그리고 박서린의 지지자들까지. 피고인 박서린을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이정은이 변호인석에 앉아 준비했어요. 도연은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건에서 제외됐지만 마음만은 법정에 있었어요. 증인 채택을 신청합니다. 이정은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박서린의 전 직원을 증인으로 세우겠습니다. 법정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전 직원이 증인석에 섰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결의는 확고했습니다. 증인, 이 계약의 체결 시각이 맞습니까? 이정은이 전자계약서를 들어보였어요. 아닙니다. 전 직원이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서버 시간을 바꾸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지시는 누가 했습니까? 대표? 박서린입니다. 결정적인 증언이었어요. 박서린이 변호인과 뭔가를 속삭이더니 일어섰습니다. 세상에 시간이 좀 당겨졌다고 무엇이 달라지죠? 박서린의 오만함이 절정에 달했어요. 돈은 다들 자발적으로 줬어요. 바로 그 순간 이정은이 준비해둔 한 방을 날렸습니다. 재판장님, 타임라인 보드를 제시하겠습니다. 거대한 화면에 복잡한 표가 나타났어요. 건물 출입 기록, 위치 기반 데이터, 통신사 기지국 접속 로그, 그리고 백업 서버 해시값이 연동된 타임라인이었습니다. 피고인 박서린은 계약 체결 시각에 강남 호텔에서 다른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은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동시에 두 군데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박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전자증거 조작이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조직적 사기 행위입니다. 이정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방청석에서 장서구 부장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법으로 이겼다. 내가 이겼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0년을 기다린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피고인 박서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해 재산은 즉시 환부하도록 하며 추가 범죄 수익금은 국고에 귀속시킵니다. 방청석에서 피해자들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20년을 기다린 정의가 드디어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김상철과 한미숙 부부는 서로를 붙잡고 울고 있었죠. 여보, 드디어 끝났어. 정말 끝났구나. 최기태도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박서린은 창백한 얼굴로 법정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박서린이 마지막까지 버텼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결정적인 증거들이 모두 법정에서 인정됐거든요. 피고인을 즉시 구속합니다. 법정 경위가 박서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박서린이 도연을 바라봤어요. 20년 전 어린 소년의 눈물을 비웃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법은 정말 감정이 아니었군요. 박서린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판결 직후 피해 재산 환부 절차가 즉시 시작됐습니다. 법원의 감시하에
박서린이 숨겨둔 차명 계좌들이 모두 공개됐어요. 해외로 빼돌린 자금들도 하나씩 회수되기 시작했습니다. 3천만 원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정은이 김상철 부부에게 알려줬어요. 정말이에요? 네. 이자와 위자료까지 포함해서요. 김상철이 한미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 시작이야. 그날 저녁 상철이네 밥상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피해자들이 모두 모여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밝은 웃음이 식당을 가득 채웠죠. 도연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최기태가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다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도연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정은이가 법정에서 완벽하게 해줬고요. 이정은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다 함께 해낸 거야. 하지만 가장 의미 깊은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병원에서 한미숙이 뉴스를 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박서린 징역형 확정, 피해자 구제 완료. 뉴스 앵커가 판결 소식을 전했어요. 이번 사건은 전자증거 조작이라는 새로운 수법의 사기범죄를 법정에서 완벽하게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미숙이 병상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도연아, 정말 잘했구나. 아들의 이름이 뉴스에서 언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김도연 검사의 치밀한 증거 수집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분석됩니다. 한미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정말로. 며칠 후 도연은 혼자 식당 앞에 서 있었어요. 간판 옆에 붙어 있던 20년 전 신문 스크랩을 떼어냈습니다. 거대 투자 사기, 무죄 방면. 빛바랜 기사를 천천히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사를 붙였습니다. 전자증거로 무죄 방패 뚫다 박서린 징역형 확정. 신문 사진 속에는 법정을 나서는 박서린의 모습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환한 웃음이 아니라 수갑찬 모습이었죠. 아버지, 어머니. 도연이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김상철과 한미숙이 함께 앉아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와서 같이 먹자. 네. 가족 3명이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진정한 평온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뭐 할 거야? 김상철이 물었어요. 계속 검사일 하려고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도연의 목소리에 새로운 각오가 담겨 있었어요. 박서린 같은 사람들이 또 나타날 테니까요. 그럼 또 이렇게 힘들게. 괜찮아요. 이제는 방법을 알거든요.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법은 느려요. 하지만 멈추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거고 또 다른 가해자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도연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허점이 아니라 사람을 믿기로 했어요. 도연의 마지막 독백이었어요. 법은 완벽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정의는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20년간의 한을 풀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싸움의 이유이기도 했죠. 과거 어린 소년의 눈물은 드디어 값진 결실을 맺었습니다. 박서린은 감옥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게 될 거고 피해자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의가 승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느리고 때로는 불완전할지 모르지만 결국 법은 오른편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법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도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됐지만 정의를 향한 그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더 많은 피해자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말이에요.